자, 오늘은 유명인의 자원봉사 사례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인의 자원봉사 사례를 하기 전에 유명인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유명인의 자원봉사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에도 그 유명인의 자원봉사가 뭐 자신의 홍보 활동 혹시 그 전에 있었던 그 실수에 대한 뭐 이미지 변경 등등으로 왜곡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유명인의 자원봉사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이 유명인의 자원봉사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정말에서 선순환 구조를 가지는데 굉장히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아이돌이 팬덤을 형성하고 있죠, 그지? 그래서 그 팬덤이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이름으로 기부를 한다든지 봉사를 한다든지 그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유명인이 셀럽들이 자원봉사를 해야 되는 가장 큰 중요한 이유이기도 해요. 옛날에는 자원봉사 활동을 이렇게 숨겼죠, 그지? 사실 자원봉사 활동은 나 자원봉사 활동하고 있어 이렇게 자랑한다면 그게 어쩐지 사람들에게 바람직하게 보여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유명인의 자원봉사는 많은 일반인들에게 자원봉사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하고 가치를 바꾸게 하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하는 일을 따라하게 함으로 해서 사회 구조에 정말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자원봉사 활동이 그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자원봉사 대상자에게는 똑같이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왜곡된 혹은 목적에 의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꾸준히 자원봉사를 하다 보면 원래 취지에 맞게 자기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게 자원봉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국내의 자원봉사 사례를 보면 션 정혜영 부부가 있어요. 션은 이미 자원봉사 활동으로 또 자원봉사 기부로 엄청난 유명한 사람이죠, 그지? 그래서 매일 만 원을 모아서 뭐 하는 것은 물론 이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돈이 생길 때마다 기부를 하고 또 무료 급식을 하고 나라에 무슨 큰일이 있을 때마다 기부를 하고 함으로써 자원봉사에 아주 귀감이 되는 그런 부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차인표 시네라 부부가 되겠는데요. 차인표 시네라 부부도 션 부부 못지않게 유명하죠. 그러면 차인표가 처음부터 이렇게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적이었나? 아닙니다. 본인이 TV에 나와서 토크쇼에 나와서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차인표는 그 로맨스 드라마 하나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배우예요. 그전에는 무명이었다가 그래서 본인이 그 일약 스타덤에 올라서 교만해져 있었던 거야. 그런데 그 소속사에서 차인표를 좋은 이미지로 가공하기 위해서 동남아 제3세계 자원봉사 활동 스케줄을 만든 거야. 기자들을 초청해서, 그지?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가서 이런 좋은 일도 한다 이렇게 막 만들고 싶었던 거야. 그런데 이 차인표가 자원봉사 활동할 때 수트를 입고 비즈니스를 타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어때? 우리 저번에 캄보디아 동영상 봤죠, 그지? 어땠어요? 완전 끝내줬죠. 자연의 향기가 나는 푸세식 화장실, 모기, 뭐 변변 차는 침구, 그리고 뭐 식사 어느 것 하나 편안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지금보다 더 옛날이니까 더 심했겠죠. 그래서 차은표가 소속사 관계자에게 불같이 화를 냈다는 거야. 이런 곳에 나를 데려왔다고. 그런데 정말 많은 기자들이 따라가서 도저히 그 자원봉사 활동을 마치지 않고 돌아올 수 없는 환경이었던 거야. 그래서 차인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자원봉사 활동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도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자기가 마음에 우러나와서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자기가 직접 느끼면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변화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차인표는 자기 입으로 그랬어. 자원봉사 활동을 가기 전의 차인표와 그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차인표는 완전 다른 사람이라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차인표는 초심을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활동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지? 그래서 차인표는 책을 쓴 인쇄라든지 광고 수입 등등 많은 것을 그 대상자를 가리지 않고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본인도 첫 아이만 본인의 아이로 낳고 그 밑에 있는 두 딸을 입양해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 정말 인종을 가리지 않고 많은 아이들과 결연을 맺음으로써 신혜라 그런 말을 했어. 자기는 전 세계에 아이가 수백 명이 있다고. 훌륭한 사람들이죠. 그지? 이런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유지태와 김효진 부부가 있어요. 이런 시언이나 차인표 부부 같이 선배의 어떤 그 선배 셀럽들이 하고 있는 그 자원봉사 활동의 선순환 작용이 바로 이렇게 후배 자원봉사 활동가들이 또 생기게 되는 거야. 결혼식 축의금 전부를 기부를 했죠. 그리고 결혼 1주년에 미얀마로 자원봉사를 갔다 오고 난 이후부터 미얀마의 지역에 피지다곤 지역에 학교도 설립하고 나무도 심고 학용품을 주고 아이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아이들을 위해서 2005년부터 지금 거의 15년이 되도록 사랑을 실천하고 있죠. 이 셀럽들의 자원봉사 활동이 자기 자신에게도 훌륭한 일이 되지만 주위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활동하게 끌어들일 수 있는 동심원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본다면 유명인의 자원봉사 활동은 봉사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김혜자가 있어요. 한국의 마드데레사라고 불립니다. 1990년대 초반부터 사랑의 빵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에 오드리 헵번처럼 자원봉사 활동을 다니고 있으신 분이죠.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 책을 팔아서 벌어들인 인쇄 수입이나 각종 광고 촬영을 해서 벌어들인 많은 돈들을 20년도 넘게 가난한 나라에게 아이들과 결연을 해서 후원하고 있죠. 그래서 미리미리 후원금을 내는 그런 훌륭한 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마음도 아름다운 그래서 더 곱게 나이 들고 계시는 게 아닌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고 있어요. 자, 외국인 자원봉사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젤리나 졸리가 있는데요. 전 세계 고아의 어머니라고 불립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해외 봉사 활동을 펼치죠. 그래서 유엔 난민기구의 친선대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 모든 일에 자원봉사가 우선일 정도로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적인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와 사회봉사가 어떻게 달라요? 자원봉사는 자기 자신이 봉사 스스로 결정하고 자발성했어요. 사회봉사는 뭐냐 하면은 법원에서 나쁜 짓을 한 사람에게 그 나쁜 짓을 감해주는 대신에 사회봉사를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자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사회봉사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런 많은 것을 가진 분들이 자원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죠. 그지? 자원봉사 활동을 할 때도 아이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 세계의 미래이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안젤리나 졸리는 아동들에 대한 자원봉사의 그 시발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종을 가리지 않고 많은 아이들을 입양을 했었는데
브래드 피트와 결혼을 했건 이혼을 했건 가리지 않고 그 모든 아이들의 양육권을 가지고 현재도 아이들을 잘 키우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 안젤리나 졸리가 첫 번째 입양한 아이 이름이 캄보디아 아이였는데 메덱슨가? 한국에 유학을 왔죠. 그래서 연세대학교 현재 재학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자, 마더 데레사 뭐 너무 유명하신 분이어서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인도에서 평생을 병든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신 분입니다. 1979년도에 노벨 평화상도 받았어요. 마더 데레사를 연구하는 사람 중에는 마더 데레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종교적인 엄격함 때문에 그 마더 데레사의 그 봉사활동의 어두운 면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마더 데레사가 본인의 전 생애를 희생해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난하고 비난한 곳에서 평생을 자기 몸을 바쳐서 봉사활동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그 사실을 거부하거나 무시할 수 없죠. 심지어 1998년에 미국 하버드 대학 의과대학에서 마더 데레사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사람들이 마더 데레사나 슈바이처처럼 남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혹은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보기만 해도 인체의 면역 기능이 향상되는 것을 연구 결과로 밝혀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마더 데레사 효과 혹은 슈바이처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더 데레사는 실제로 그 유고슬라비아에서 1910년에 태어나서 1928년 18살이 되던 해에 로레토 수녀원에 입소를 해서 평생을 수녀로 살아셨어요. 그래서 1997년에 사망할 때까지 가장 낮은 곳에 계셨던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오셨죠, 그지? 그래서 마더 데레사는 평생을 봉사활동에 또 병자를 위해서 살아간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슈바이처 박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슈바이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교육받을 때는 슈바이처는 아프리카 봉사활동의 성인이었었어요. 1875년도에 태어나서 1965년도 죽을 때까지 아프리카의 가장 낮은 곳에서 아프리카인을 위한 의료봉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원래는 목사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가난한 환경에서 성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본인이 안락하고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그 마음이 항상 그 마음의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었던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힘든 시기를 보낼 때 콜마르 공원에 있는 흑인 동상을 보고 위로를 굉장히 많이 받았다는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마치고 스트라스부르 대학에서 신학과 철학을 공부하고 철학 박사가 되었어요. 그랬는데 철학 박사가 24살에 철학 박사가 되었는데 조그만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를 하면서 스트라스부르 대학의 교수까지 되었죠. 그랬던 와중에 이 사람이 자기 안락한 생활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가 대학 시기에 봉사활동을 하려고 했던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런데 의사가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선교사의 책을 보고 난 다음에 30살이 다 되어서 다시 의학 공부를 하게 됐죠. 그래서 36살까지 6년 동안 의학 공부를 하고 드디어 의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여자친구였던 헬레나와 결혼을 해서 아프리카로 의료봉사활동을 가게 됩니다. 처음에 의료봉사활동을 갔을 때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 서양의학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이었었어요. 그래서 의료봉사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밤에는 의학 공부를 하고 낮에는 환자를 돌보고 하는 어려운 생활을 했는데 1차 대전이 발발되어서 군대로 끌려가서 포로 수용소에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포로 수용소에 있으면서도 환자를 돌보고
또 나중에 아프리카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고 거기서 유럽의 뭐 건축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농업의 기술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1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프리카로 돌아가기 위해서 책도 쓰고 강연도 하고 뭐 올간 연주도 하면서 돈을 모아서 1924년에 드디어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때는 처음 갔을 때와 달리 많은 환자들이 슈바이처에게 진료를 받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제대로 된 시설이 없잖아. 환자를 진료하려고 하면 약도 있어야 되고 시설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슈바이처는 체계적으로 환자를 돌보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병원을 건립하려는 생각을 하고 병원을 건립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던 와중이었어. 근데 어떻게 됐어? 1927년에 병원 건립이 완성될 무렵이 되었는데 슈바이처는 고향의 많은 젊은 의사에게 진료를 부탁하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아프리카에서 의료봉사활동을 계획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이제 슈바이처는 그 전에 한번 전쟁을 했던 경험이 있죠, 그지? 그래서 슈바이처는 병원이 폐쇄될까봐 걱정돼서 아프리카에 그냥 남아 있었던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의료봉사활동을 하고 드디어 1952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하게 됐어. 근데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슈바이처는 그냥 아프리카에 남아 있었어요. 아프리카에 남아 있으면서 계속해서 봉사활동을 한 그 슈바이처의 일생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그런 노력과 봉사정신을 계승하고 싶어하는 세계 곳곳에서 500명 정도가 되는 의사나 간호사들이 계속해서 아프리카로 몰려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아프리카의 병원이 점점 더 성장했어요. 그래서 1965년 9월 4일에 아프리카에서 일생을 마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슈바이처는 아프리카인들 뿐만 아니라 슈바이처가 태어난 자기의 조국인 독일, 그 다음에 전 세계인들의 의사들의 의료봉사의 성인으로 존경받고 있죠. 지금도 슈바이처라고 하면 아프리카의 성자, 의료봉사의 성인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슈바이처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훌륭한 족적을 남기신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많은 의료진들이 봉사활동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는 계기를 만드신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드리 헵번을 한번 볼게요. 자, 오드리 헵번은 저는 개인적으로 오드리 헵번이 그 시대를 넘나드는, 정말 시대를 초월하는 아름다움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물리적으로. 그래서 오드리 헵번은 벨기에에서 탄생을 했어요. 아버지는 영국 분이셨고 엄마는 네덜란드 귀족 가문의 남자 가문의 딸이었어요. 원래는 러스틴이라는 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헵번이라는 성을 자주 쓰면서부터 헵번 러스틴이 되었어요. 근데 문제점은 그때 유럽에 파시즘이 유행을 하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파시즘에 부모가 파시즘의 신봉자가 되었는데 엄마는 파시즘의 문제점을 적각 깨닫고 그 세계에서 나왔어. 근데 아버지는 오히려 더 파시즘의 신봉자가 되어가지고 오드리 헵번이 6살 되었을 때 가출을 했어. 그래서 이제 6살 이후에는 아버지는 없는 엄마와만 다녔는데
어린 시절에는 그 외가가 아까 그 귀족 가문이라고 했죠, 그지? 그래서 엄마도 또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가난한 생활을 하지 않았는데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뭐 유럽도 그때 사진을 보면 지금 우리 아프리카에 왜 아사 직전의 아이들 여러분들 저기 방송에서 가끔 보죠. 피부색만 달라요. 완전 흰색인데 똑같이 생겼어. 나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아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절에 오드리 헵번도 굶어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유니세프의 전신인 국제구호기금의 도움을 받아서 생명을 유지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오드리 헵번이 훗날 유니세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오드리 헵번 아버지는 전범으로 영국에서 수용소 생활을 하고 수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 존재를 숨기고 이제 아일랜드에서 가족이나 자기의 과거를 숨기고 정착해서 살았죠. 그렇지만 오드리 헵번한테는 항상 아버지는 감춰야 될 전력이 있었어. 그때는 그 전범은 유럽 분위기 사회에서 전범은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는 대상이었거든요. 그래서 겨우 생명을 이제 유지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오드리 헵번은 실제로 이제 어릴 때 발레를 했기 때문에 발레리나가 되고 싶었는데 오드리 헵번 키가 170이 넘어. 그래서 키도 너무 크고 그 다음에 전쟁 후에 너무 가난해서 이 발레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 하면은 단역 배우나 뭐 연극이나 영화의 단역 배우 모델 이런 걸 하고 있었던 때야. 그런데 그런 무명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 브로드웨이 연극 지지라는 연극에 그 원작자 꼴레토가 오드리 헵번을 캐스팅해서 지지가 완전 빅히트를 한 거야. 그래서 빅히트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할리우드 배우도 전부 섹슈얼하고 막 관능적이고 그러면서 약간 천박한 그런 이미지의 배우가 많았을 때였는데 이 오드리 헵번 그런 것과 완전히 다른 이미지의 배우였던 거죠. 관능적이지도 않고 섹시하지도 않은데 그러면서 품위가 있는 그런 여배우의 탄생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연극도 히트를 했지만 그 다음에 월리엄 와일드 감독이 만든 로마의 휴일 여러분도 알 거예요. 저도 그 영화 봤는데 진짜 사랑스럽죠. 머리를 짤막하게 잘라가지고 그 영화에 출연을 함으로써 일약 세계적 스타가 됩니다. 그 영화 하나로 세계 유행의 중심에 있었어. 이 오드리 헵번이 입었던 옷, 가방, 신발 모든 것이 완판이 될 정도로 유명한 여배우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서로 관계를 맺게 된 지방시는 오드리 헵번이 죽을 때까지 오드리 헵번의 모든 의상을 책임졌어요. 실제로 그래서 지방시에는 오드리 헵번 스타일이라는 헵번 스타일이라는 패션이 있을 정도였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오드리 헵번은 자기가 스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가 세상에 알려질 것을 매일매일 두려워한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세상에 나오게 될까를 두려워하는 그런 불안정적인 어떤 배우 세계에서 벗어나서 오드리 헵번은 항상 현모양처가 되고 싶어 했는데 현모양처가 되지 못하고 2번이나 결혼을 실패했죠. 그지? 그래서 죽을 때까지 정신적 동반자였던 정신과 의사 로버트 월더스를 만났지만 끝까지 결혼하지 않고 해로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오드리 헵번이 이제 그 결혼을 여러 번 함으로 해서 뭐 은퇴와 재기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와중에 1988년에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자선기금을 모집하는 데 큰
금액을 모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유니세프에다가 이 구호를 할 수 있냐고 먼저 타진을 했어. 그래서 유니세프 친선 대라가 아니고 대소네. 아이고 왜 이렇게 되지? 자 잠깐만요. 유니세프 친선 대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퇴를 하고 난 이후에도 끊임없이 봉사활동을 했고 또 이제 이런 그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 오드리 헵번이 뭐 소속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이걸 뭐 제동을 걸 만한 계약 기관이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든지 일정을 조절하면서 유니세프가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봉사를 했죠. 6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빈곤 지역을 다니면서 굶주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봉사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너무 돌보지 않아서 나중에 이 오드리 헵번 나이가 들었을 때 사진을 보면 굉장히 말랐어요. 그런데 나이도 들어 보여요. 그렇지만 아름답게 보입니다. 이때는 물리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적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거죠, 그지? 그래서 자기가 가진 보수도 없고 유니세프에서 뭐 아무것도 경비나 숙박비 외에는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돈을 내서라도 혹은 또 기부금을 모아서라도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죽을 때까지 구호 활동을 했어요. 1992년에 소말리아에서 자기가 암에 걸린 걸 알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미 늦은 거야. 늦어서 자원봉사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수 없을 정도의 위중한 상태가 되었던 거야. 그럴 때 지방시에서 전용기를 제공을 해서 오드리 헵번이 스위스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와서 일생을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죠. 오드리 헵번이 남긴 정말 유명한 말이 있어요.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싶으면 친절한 말만 하고 날씬한 몸을 가지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이런 말을 했었어요. 또 만약에 너가 도움을 주는 손이 필요하다면 너의 팔끝에 있는 손을 이용하면 된다는 것을, 또 네가 더 나이가 들면 두 번째 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것이다. 이런 말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1993년 1월 달에 63세의 나이로 사랑하는 가족들이 돌보는 중에 숨을 거두었죠. 그래서 오드리 헵번의 이런 그 봉사활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된다는 것을 기리기 위해서 유니세프하고 민간 구호단체에서 오드리 헵번 평화상을 제정해서 오드리 헵번의 순간정신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외적 아름다움이 신경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이에 이 말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물론 나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 근데 40까지는 좀 그렇지 않더라도 50, 60이 되면 그건 확실합니다. 심지어 목소리에서도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지적 수준, 생각이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얼굴에 그게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오드리 헵번의 20대와 30대가 세계가 알아주는 절세 가인이었었어요. 그런데 오드리 헵번의 60대는 물리적인 절세 가인이 얼굴이 아니라 그 자체로 꾸미지 않아도
그 젊었을 때 오드리 헵번을 넘어서는 그 자체로의 빛이 나는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내가 그 오드리 헵번의 늙었을 때의 사진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아, 사람의 얼굴에는 자기 인생이 담기는구나. 이걸 소름 끼치게 느낀 거야. 그래서 나도 내 얼굴에 책임을 지려면 내 인생을 바람직하고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그 인생을 바람직하고 정직하게 산다면 여러분들 나이가 들었을 때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얼굴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언합니다. 자원봉사 활동은 그런 여러 가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좋은 가치관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에 헌신을 하겠죠, 그지? 이로써 자원봉사에 대한 수업을 마치도록 할 거예요. 자원봉사 활동이 대중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고, 또 이런 수업을 함으로 해서 성장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정립하는 데에 그런 데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를 제가 바랍니다. 자, 이로써 자원봉사 활동에 관해서는 강의를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문화의 수업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